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문학 박사 조창규입니다. 요즘 시 쓰는 게 힘드시죠? 만약 여러분이 시 쓰는 게 힘드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찾기 위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 참신한 표현을 쓰기 위해 깊은 사유와 철학을 시에 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절망하시더라도 부단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정진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글 쓰실 때 힘들고 어려우시면 저를 믿고 의지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같이 글을 쓰고 웃고 울며 그렇게 같이 동행하는 도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오늘은 제가 시집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나온 시집들 중에서 여러분의 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시집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시집입니다.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채 2지도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인데요. 손택수 시인의 어떤 슬픔은 함께할 수 없다입니다. 손택수 시인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회에 언덕 위의 붉은 벽돌집으로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실천문학 대표 이사직을 역임하셨고요. 그동안 신동엽 창작상, 수주문학상, 노장문학상, 조태일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호랑이 발자국, 목련전차, 나무의 수사 등이 있고요. 현재는 노작 홍사용 문학관 관장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이 다 좋았습니다만 특히 기억에 남는 시는 머물거릴 섭, 그리고 먼집, 김형영 스테파노의 초, 그리고 눈물 봉분, 이런 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물 봉분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면서 시창작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시창작 기법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근대 문학 시사 그리고 조선의 역사까지도 폭넓게 그리고 깊게 다루는 대학원 수업을 여러분들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눈물 봉분이라고 하는 시는 이 시집의 94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봉분 동탄 5 신춘 등과 20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관직을 제수받고 사은 숙배한 뒤 화성도 동탄 돌모루 왕릉으로 왔다. 왕릉은 왕릉인데 눈물의 왕을 모신 누릉인지라 낯선 타지에서 눈물 깨나 쏟을 것이라고 다들 고개를 흔들었으나 죽음을 마주하는 청직을 어찌 사양할 수 있을까? 미관 말직이긴 해도 함께 온 능졸이 불상놈 같은 허우대와는 달리 그 심성이 따는 심산유곡처럼 깊은 데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적잖이 의지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실 우리는 싯줄이나 읊으며 떠돌면서 경화 사족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질시하며 미천한 신세 타령을 함께한 도반으로서 눈물만큼은 그 누구보다 곡진하게 흘려본 내력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능력에 들어선 문학관 맞은편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러브호텔과 룸살롱과 주점이 즐비하고 문학관 뒤편엔 나지막하지만 새소리 깊게 울리는 오솔길을 품은 산이 어깨를 내어주고 있다. 문학관을 제실로 하여 밤이면 도로를 건너다 골절상을 당하는 풀벌레 소리를 받아줬고 주점을 헤치고 검은 도로를 건너오는 사람들의 참배를 기다린다. 덜어는 폐차 직전에 나귀를 타고 덜덜덜 남양도호부 매양까지 가서 신도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능졸이나 나나 허술한 데가 많아 근방의 호족들, 서리배들로부터 수차 고초를 겪기도 하였으나 눈물을 봉분으로 섬기는 일에 어찌 소홀함이 있을까? 오호라 종급품 움직인들 어떠랴? 눈물을 고배올 렌즈처럼 닦아 하늘을 보자꾸나. 경술련 중추절 앞 벌초를 하고 내려오는 잠시 몸에 밴 풀레를 따라오는 나비 날개를 능참봉 견장처럼 슬쩍 달아도 보았던가. 네, 제가 시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시의 한 줄 한 줄을 분석해 드리면서 시 창작 기법과 우리나라 근대 시사와 조선의 역사를 아우르는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맨 첫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춘, 신춘문예를 말하죠. 신춘문예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시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춘문예라고 다 쓰지 않고 신춘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등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등과는 과거를 급제하던 일을 등과라고 하는데 예전에 과거 시험 문제에서 답안으로 시를 지어서 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춘문예가 과거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과거 시험 답안으로 시를 제출했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밀양 출신으로 이후 영남 사림의 태두로 불렸던 김종직은 16세에 과거의 응시에 백룡부라는 시를 지었지만 낙방했다. 이때 홍문관의 대제학 김수호는 김종직의 시를 훗날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담당할 솜씨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김종직의 낙방을 애석하게 여겨서 그의 시험 답안지를 세종에게 보여주어 영산의 훈도를 제수받게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 시험 답안을 시로 제출했기 때문에 신춘 등과 신춘문예가 과거 시험을 급제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런데 신춘 등과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관직을 제수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과거 급제를 하고 이제 바로 관직을 제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 1782년 11월 1일 노상추라고 하는 조선 후기 무신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과거 급제 후 4년 동안 미관말직 하나도 얻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요즘 벼슬자리 하나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과거 합격을 원하던 마음보다 2배 이상 커졌다라고 이렇게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즉, 이 노상추라고 하는 무신은 과거를 급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과거를 급제했는데 그 이후로 4년 동안을 백수로서 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기에 과거 급제를 하던 그 원하는 만큼의 2배 이상으로 벼슬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급제한다고 해서 바로 관직을 제수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신춘 등과 후 20해 만에 이제 드디어 관직을 제수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수라는 뜻은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택수 시인이 1998년 한국일보 이제 신춘문예로 그때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관직에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1998년 이후로부터 20해 만에 그러니까 2018년이 되어서야 노작 홍사용 문학관 관장이라고 하는 미관 말직에 취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과거 시대, 조선 시대의 자신의 현실을 빗대어서 이렇게 상상력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신의 이제 현실을 조선 시대와 연관하여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은숙배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이제 절을 올리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빗대어서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투의 말투를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 화성도 동탄 돌모루 왕릉으로 왔다.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이 예전에는 돌모루라고 불렸어요. 근데 노작 홍사영 문학관이 바로 이 경기도 화성시 서구동에 있어요. 근데 왜 노작 홍사영 문학관이 여기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작 홍사용이 8살 때까지 서울의 제동에서 살다가 8살이 되면서 화성군 동탄면 서구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작의 고향이 이 돌모로 서구동이에요. 그리고 이 노작 홍사용의 묘소가 위치한 주봉산 기슭에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작 홍사용 문학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제 산이 있고 그 산에 노작 홍사용 이제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있고 무덤이 이제 바로 그 산 뒤에 있으니까 이 노작 홍사용 문학관의 관장으로 있다라는 것은 이 무덤을 지키는 관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릉은 왕릉인데 눈물의 왕을 모신 누릉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작 홍사용은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시에서 자신을 눈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대 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작 홍사용은 우리 근대 시사에서 감상과 낭만주의를 기조로 해서 새로움을 창조한 시인이에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상향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연에 대한 동경 따위를 강한 개성으로 표현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중시한 주의를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끔 예를 들어서 애인 선물할 때 현금 봉투를 주면 좋겠지만 이제 장미꽃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너 되게 낭만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물로 이제 사실은 현금을 주면 좋겠지만 이제 선물로 예를 들어서 시집을 준다. 그러면 너 되게 낭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작 홍사용이 얘기했던 눈물의 왕,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상적이에요. 눈물하면 눈물이 많은 사람 하면 저 사람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왕, 와 낭만적이다, 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작 홍사용은 감상적이면서 낭만주의를 추구했던 시인이에요. 그리고 노작 홍사용은 백조라고 하는 문학 동인지를 1922년에 창간합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백조 잡지가 창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겠네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틱톡, 인스타 이런 것들이 미디어가 발달했지만 그때 당시에 1900년도 초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미디어, 매체는 뭐냐면 잡지와 신문이에요. 그래서 문학 동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취미나 이제 경향 따위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발행하는 잡지를 동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조를 창간할 때 노작 홍사용과 같이 했던 동인들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현진건, 박영희, 그리고 안석영 이런 사람들이 노작 홍사용과 함께 이 백조라고 하는 그 당시에 1920년대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미디어였던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작 홍사용은 이런 백조라고 하는 잡지도 발간하고 또 토올해라고 하는 연극 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 방면의 예술 활동을 했던 어떻게 보면 시인이라고 한정하기보다는 예술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노작 홍사용은 그 대쥐주의 이제 외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많은 재산을 이제 물려받았지만 이제 말년에는 이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빈곤에 좀 시달리고
그다음 이제 병고에도 이제 많이 시달렸는데 특히 이제 폐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3.1 운동에 또 참여한 그런 또 경력이 있으시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가 이제 검열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제 민족 문학을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검열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노작 홍사영 선생은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필을 했다는 거죠. 글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근대 시사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로 돌아가면 여기서 누릉, 왕릉은 왕릉인데 눈물의 왕을 모신 누릉. 여기서 누릉에서 누자는 눈물 누자예요. 릉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릉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릉이라고 하면 눈물의 왕릉을 뜻하는 건데 이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즉 시인이 단어를 조어 만들어낸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시인 참 대단하다. 자기의 그런 어떤 개성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급 창작 기법이죠. 저의 시에서도 이제 명점이라고 하는 시가 이제 그 명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건데 시에서는 단어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어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독자들에게 설득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왕이기 때문에 노작 홍사영이 눈물의 왕이니까 이 눈물의 왕의 무덤은 눈물의 왕의 무덤은 누릉이겠네.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문장. 낯선 타지에서 눈물께나 쏟을 것이라고 다들 고개를 흔들었으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인을 걱정한 거죠. 너 이제 낯선 타지에 가서 그 노작 홍사영 문학관 미간 말지 거기 가서 꽤 힘들겠구나, 눈물께나 흘리겠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한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을 마주하는 청직을 어찌 사용할 수 있을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청관의 직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에 문명과 청막이 있는 청백리라고 하는 뜻인데 관직이라는 뜻이겠죠. 깨끗한 벼슬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청직이래요. 그러니까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내가 이 청직, 이 노작 홍사영 문학관 관장이라고 하는 미간 말직을 내가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나의 온몸을 다해서 이것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뭔가 이제 허세를 부린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20해 동안 관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 이런 데 발령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20해 동안 그 관직을 제수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기간이 답답하겠어요. 마침내 20해 만에 내가 그 관직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간절함의 어떤 대가로서 내가 죽음을 걸고 이 청직을 수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린 건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조금 이제 웃음이 나오죠. 그 이제 노작 홍사영 문학관 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앙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장관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영의정을 하든지 우의정을 하든지 좌의정을 하든지 이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울시장을 하든지 이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과거 급제한 사람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거 급제했는데 이제 저기 미간 말직을 얻었는데 이 미간 말직조차도 20해 만에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걸 거야. 이런 출사표를 던진 게 저는 약간 이제 좀 웃음이 나왔어요. 이 허세가 좀 이제 느껴져 가지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문장. 함께 온 능졸이 불상놈 같은 허대와는 달리
그 심성이 따는 심산유곡처럼 깊은 데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적잖이 의지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능졸이라고 하는 것은 능을 지키는 이제 병사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불상놈은 불상놈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인데, 불상놈은 아주 천한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허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체격을 말하고, 심산유곡은 깊은 산속의 으슥한 골짜기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도 좀 이제 웃었어요. 왜 웃음이 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미간 말직이라도 얻어가지고 이제 이 부하들을 데려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노자 홍사영 문학관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뭐 놀러도 가기도 하고, 제가 또 일이 있어서 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문학관 관장이면 이제 자기랑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무국장님이 이제 여기서 능졸인 거죠. 이제 문학관장님이 이제 오른팔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사무국장님을 뵀었을 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되게 심성이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국장을 이제 조선시대에 비유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능력을 지키는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너는 이제 능을 지키는 이제 병사로서 따라와라. 그래서 이 사무국장을 이렇게 능졸로서 표현했는데, 이 사무국장님이 이제 체격은 큰데 심성이 착하다라고 하는 거를 뭐 심산유곡처럼 뭐 깊은 데가 있다, 이렇게 뭐뭐처럼 직유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무국장이랑 이 관장님이랑 서로 의지했다 이렇게 되겠죠. 왜? 거기가 텃세니까, 거기가 타지니까. 이 관장님으로 이렇게 취임한 곳에 이제 아무도 이제 모르는 곳이니까, 그곳이. 그래서 이렇게 익살스럽게 이제 해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실. 기실은 사실, 실은 이런 뜻이죠. 우리는 시줄이나 읊으며 떠돌면서 경화사족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질시하며 미천한 신세타령을 함께한 도반으로서 눈물만큼은 그 누구보다 곡진하게 흘려본 내력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경화사족은 한양과,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양과 그 근교에 사는 사족들을 말해요. 그래서 18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서울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지방을 굉장히 청시하는 풍조가 생기는데, 그때 특별히 서울에 사는 그런 사족들을 경화사족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 시적인 화자는 뭐 시인이라고 할게요. 이 시인은 이제 저기 경기도 화성에 이제 먼 지방으로 이제 발령이 났으니까, 뭐 그때 조선시대에는 저기 화성에 저기 돌모르가 굉장히 시골 지역이었겠죠. 이제 거기로 이제 떠돌면서 이제 그 서울의 중앙에 있는 경화사족, 뭐 지금의 장관급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질시했는데, 그리고 이제 신세타령을 같이 이 능졸, 사무국장이랑 이제 도반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눈물만큼은 곡진하게 매우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집안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뭐 아까 그 이제 벼슬자리를 얻지 못해서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겠죠. 그래서 그런 극진하게 곡진하게 눈물 흘린 내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작 홍사영도 낭만주의,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이고, 이 시인도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릴 만큼 감수성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역에 들어선 문학관 맞은편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러브호텔과 룸살롱과 주점이 즐비하고, 문학관 뒤편엔 나지막하지만 새소리 깊게 울리는 오솔길을 품은 산이 어깨를 내어주고 있다. 능역, 능이 있는 구역을 능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산이 어깨를 내어주고 있다. 산이 어깨를 내어준다고 하니까 의인법이겠죠. 우리 어깨를 내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깨에 이렇게 기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어깨를 내어준다는 것은 너 힘들지? 그러니까 이 산에 와서 잠시 쉬어. 내 어깨에 잠시 쉬어.
그래서 산이 어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의인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저는 지금 노작 홍사영 묘역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문학관을 제실로 하여 밤이면 도로를 건너다 골절상을 당하는 풀벌레 소리를 받아 적고 주점을 헤치고 검은 도로를 건너오는 사람들의 참배를 기다린다. 여기서 제실은 능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노자 홍사영 문학관이 있고 이 뒤에 노자 홍사영 문학관 묘역이 있으니까 이 문학관은 이 묘역의 이 노자 홍사영 무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실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골절상을 당하는 풀벌레 소리. 이것도 굉장히 고급 창작 기법인데 풀벌레 소리가 골절상을 당한다. 이것은 의인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골절상을 당한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각이 뭐겠어요?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골절상을 당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골절상을 당하는 시각을 볼 수도 있고 모르고 또 이제 골절상을 뼈가 부러지는 거니까 뭐 촉각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풀벌레 소리라고 청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즉 골절상을 당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골절상은 뼈가 부러지는 거니까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촉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풀벌레 소리가 골절상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청각을 통해서 시각화한,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의인화를 시킨 아주 이런 것들은 고급 창작 기법이에요.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골절상을 당하는 풀벌레라고 이렇게 썼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골절상을 당하는 풀벌레 소리. 왜냐하면 이 문학관이 있는 데가 약간 숲속이거든요. 숲이니까 이제 당연히 풀벌레들이 살겠죠. 근데 이 문학관 옆에 4차선 도로가 있고 그 4차선 도로 옆에는 굉장히 높은 40층 이런 빌딩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술집, 룸살롱, 식당 굉장히 그런 번화가예요. 거기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풀벌레가 이 4차선 도로를 건너갔을 수도 있겠지만 더 상상력으로 생각하면 풀벌레는 여기 홍사영 문학관 이 묘역 숲속이 있는데 이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4차원 도로를 건너다가 골절상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시입니다, 여러분. 참배는 무덤 또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부 따위에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게 참배죠. 그 다음에 덜어는 폐차 직전에 나귀를 타고 덜덜덜 남양 도부 매양까지 가서 신도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사실은 이거 폐차를 타고 간 거죠. 지금 옆에 이제 지도도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 노자 홍사영 문학관에서 이 매양까지 이제 폐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건 이제 조선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뭐 낙이나 말 같은 걸 타고 다녔겠죠. 뭐 말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겠고, 이제 낙이는 약간 그보다는 뭐 관직이 낮은 사람이 이제 타고 다니는 거니까, 이 미간 말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선시대였다면 이 낙이를 타고 이 노자 홍사영 문학관에서 이렇게 매양까지 갔을 거야라고, 폐차 직전에 낙이 라고 폐차하고 나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양도호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반도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시인은 매양을 찾아갔을까요? 매양은 14, 15세기에 주로 이루어진 향촌 공동체의 신앙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륵의 구원을 기원하고 국가와 백성의 안녕과 발전을 빌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었고요.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양도호부 매향은 서해안 지역인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도 굉장히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음이 났냐면, 매향이 향촌 공동체의 신앙 활동이니까 그 매향에 있는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도가 되겠죠. 그런데 신도는 어떤 종교라든가 신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손택수 시인이 이 남양도호부 매양까지 가서 신도들을 찾은 이유는, 이 신도들을 꼬드겨서 너희들 이제 눈물의 왕의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양도호부 매양까지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재밌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택수 시인 나름대로 이제 눈물의 왕의 백성들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시인이 이제 노자 홍사영 문학관의 이제 관장이니까. 근데 이제 백성의 신도만큼 충성스러운 백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간 말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자 홍사영 문학관 관장의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능졸이나 나나 허술한 데가 많아 근방의 호족들 서리배들로부터 수차 고초를 겪기도 하였으나, 호족은 지방의 토축 세력을 말하죠. 그리고 서리배는 이제 관아에 딸린 그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 말하는데, 뭐 지금 따지자면 뭐 그 이제 뭐 시청이라든가 읍에서 일하는 그런 말단 공무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능졸, 아까 그 사무국장이나 이제 관장이 나나 그 지방, 그 이제 그 지방에도 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유지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유지들도 뭔가 이제 텃세도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손택수 시인은 뭐 부산, 담양 이런 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 이제 화성으로 왔으니까 이제 뭔가 인연도 없고 연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자 홍사영 문학관 관장으로 있는데, 뭐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뭐 유지라든가 아니면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말단 공무원이 이 문학관에 많이 관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고초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을 봉분으로 섬기는 일에 어찌 소홀함이 있을까? 노자 홍사영 문학관 관장으로서 이제 문학관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노자 홍사영 무덤을 이제 돌보는 게 이제 관장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봉분을 섬기는데 눈물로써 섬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제 눈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노자 홍사영도 눈물의 왕이었으니까 눈물로써 봉분을 섬긴다. 이런 게 바로 낭만적입니다. 눈물로써 그 무덤을 섬겨? 그런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와, 진짜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오호라 종구품 움직인들 어떠랴. 종구품 말단 공무원이죠. 지금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뭐 구급 공무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중구품 음직인데 뒤에 보면 이제 능참봉이라고 하는 관직이 나오는데 능참봉은 이제 조선시대 때 능을 관리하는 종구품 벼슬을 능참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능참봉이 종구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종구품 음직이란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고배율 렌즈처럼 닦아 하늘을 보자꾸나. 여기서 뭐뭐처럼이니까 지급법인데 이 문장도 굉장히 미학적이고 낭만적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하면 앞이 보이지 않죠. 근데 눈물을 닦고 하늘을 본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투적인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주인공이 굉장히 시리에 차 있다가 굉장히 뭔가에 각성을 했는지 눈물을 막 닦으면서 이제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아,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눈물을 닦아 하늘을 보자건 이것이 굉장히 상투적인 문장인데 이 눈물을 고배율 렌즈처럼 이 비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문장이 상투성을 벗어나면서 굉장히 미학적이면서 낭만적인 문장이 돼버려요. 고배열 렌즈는 뭐 이렇게 멀리는 상도 가깝게 보이고 뭐 물체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렌즈잖아요. 근데 이 렌즈가 사실은 이제 사람의 이제 눈동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눈물을 고배율 렌즈처럼 닦으면 당연히 잘 보이겠죠. 그래서 눈물을 고배율 렌즈처럼 닦아서 하늘을 보겠다. 굉장히 미학적인 비유를 한 거예요. 왜? 눈물을 고배율 렌즈라고 비유한 사람이 지금껏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눈물은 눈동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눈동자가 카메라 렌즈랑 비슷하기 때문에 눈물과 고배열 렌즈는 잘 어울려요. 비유가 잘 어울려요. 그 다음 경술련 중추절 앞 벌초를 하고 내려오는 잠시 몸에 밴 풀레를 따라오는 나비 날개를 능참봉 견장처럼 슬쩍 달아도 보았던가. 경술련은 2018년을 말하죠. 그래서 손택수 시인이 그 노자 홍사용 문학관 관장으로 취임한 해가 2018년이죠. 그래서 중추절 추석을 말하죠. 우리 벌초를 할 때는 그 추석 앞에 벌초를 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경술련 중추절 앞 벌초를 이제 하고 내려왔나 봐요. 이 시인 이제 이 능을 관리해야 되니까 관장으로서 능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무덤에 이제 풀도 자라나니까 이제 추석이 되기 전에 그 벌초를 다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당연히 풀을 베니까 그 몸에 뭐가 배겠어요? 풀레가 배겠죠. 벌초를 하니까. 근데 그 풀레를 따라오는 나비 날개를 능참봉 견장처럼 슬쩍 달아도 보았던가. 견장처럼 뭐뭐처럼 직유법이에요. 나비 날개를 능참봉 견장으로 직유해주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비유죠. 왜? 이제껏 나비 날개를 능참봉 견장으로 비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유법을 이제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쓰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직유법을 쓰는 걸 넘어서서 직유법을 잘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견장은 신분이나 계급을 밝히는 마크잖아요. 능참봉은 조선시대 이제 능을 관리하는 종구품 벼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벌초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 풀 벤 것에 대한 풀레가 내 이제 몸에 배고 이 풀레를 따라서 따라오는 이 나비 날개를 내 능참봉 견제에 달아보겠다. 즉 서정적이면서 상상력으로 이 시를 끝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서정은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거죠. 서정적이면서 낭만적이면서 상상력도 들어가 있으면서 조선시대와 지금 현실 2018년도의 나를 딱 매치시키면서
내가 문화권 관장인데 단순히 문화권 관장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뒤에 노자 홍사영이 눈물의 왕이니까 눈물의 왕을 모시는 능참봉이 돼서 내가 이 문학관을 제실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 벌초도 하는데 그래서 이 노자 홍사영 문학관을 내가 관리하면서 같이 능조을도 데리고 오면서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현실성의 바탕을 하면서도 상상력을 동원하면서도 서정적으로도 쓰면서도 미학적으로도 쓰면서도 감수성이 풍부하게 눈물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시를 종합적으로 종합 예술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집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뭐 영화도 좋고 또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시집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시는 그런 계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여러 책들을 참고했고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제가 참고 도서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들 절대 까먹지 마시고 다 메모하셨다가 여러분 시에 반드시 적용하시면 정말 좋은 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하고 폭넓고 깊은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